네, 매크로 변수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씩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죠. 오늘은요, 유신의 KBW 스타자문단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체크해야 될 매크로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다시금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던 미 헬기가 격추가 되면서 지금 미국이 이란의 공격을 다시 또 재개를 한다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위권의 측면에서 한 그렇죠, 거다라고 네. 하고, 이란은 뭐 이게 일부러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자신들도 방어적 차원에서 하다가 이제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했죠. 미국 그러니까, 헬기가 격추된 거를. 격추된 네. 게 이제 실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제 후담에, 그러니까 오늘 장 종료 직후에 결국에는 이제 핵 협상을 지속을 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 핵 협상이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초기에 백악관에서 4주짜리 이제 작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지난 한 3일 전이었죠. 후티 반군이 홍해도 봉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예 봉쇄가 그들의 무기라는 거를 그들은 이제 확실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절대 쉽게 풀 리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란의 입장에서 잠깐만 생각해 보실게요. 네네. 만약에 풀어요. 푸는 즉시 그러면은 미국은 협상의 테이블에서 제재 해제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은 작년에 포르도 나탄즈를 폭격하면서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시켰잖아요. 뭘 먼저 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협정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바이든 때도 90페이지짜리의 핵협상안을 거의 9차례, 10차례 그때는 유럽 당사국들까지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절차상 조금씩 완화를 하면서 해제를 하면은 원유 시장에 조금씩 이제 공급할 수 있게끔 룸은 열어줬거든요. 근데 본원적인 합의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이 지도부는 이 핵을 반출하는 순간 죽음이라는 생각을 선언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사실 핵을 갖다가 반출을 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우크라이나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보호를 해주나요? 러시아 전쟁 때 아무런, 물론 이제 바이든 때 일부 무기를 어느 정도 원조해주긴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소위 말하는 이제 동맹국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굉장히 절치부심한 각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뭐 다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4주짜리 작전을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죠. 중간 선거 이전에 끝내겠다. 그러니까 기간을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길게 잡고 중간 선거 가잖아요. 11월인데. 네, 11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4주짜리 작전이 아닌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거의 한 7개월짜리, 8개월짜리 전쟁인데 8개월짜리 전쟁이 종료가 될까요?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다만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 주도가 돼서 비축률을 풀면서 이 타코와 함께 유가의 심리, 그러니까 투기적 심리가 상당히 붙어 있었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심리는 제어할 수 있겠지만 절대 레벨을 다운시키기는 역부족이 됐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이 처음 발발됐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도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 수개월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유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미증시가 잘 갔다가 요즘에 계속 좀 주춤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원인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 조정을 보이기 때문이고, 이 나스닥 100이 조정을 보이는 걸 비단 금리 요소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크루소라는 이제 스타게이트 펀드에 이제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에 합류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인데, 크루소가 와이어밍 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는 것을 착공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환경, 자연재해 문제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반대하면서 반대를 하니까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을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된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 했던 작업들, 인프라 작업들 다 도로함이 타불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금리도 하나의 요소지만 이 AI 블록체인 여러분들 이제 뭐 저는 특정 뭐 그 챗봇을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엔트로피를 전 주로 쓰거든요. 이 밸류체인의 파이프라인을 그림을 하나 그려줘,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줘 그러면은 되게 이쁘게 잘 그려줘요. 네네. 다 기업들 다 하면서. 근데 이 밸류체인의 다이어그램이 너무 커져버린 상태입니다. 너무 커져버렸고 지금 외부에서 자금도 조달하지만 캐펙스 지출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부끼리의 작은 플로우, 즉 빅테크한테 작은 테크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도 해요. 서로 연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큰 산이 된 만큼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지만 작은 공격, 작은 빈틈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래서 금리 요소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두 번째 또 중요한 요소는 이러한 작은 플로우들이 계속될 것이냐. 세 번째는 정책적으로 과연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밸류체인 생태계를 확장하는 게 과연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의 이야기처럼 쉬울 것이냐. 이건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시행되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이슈에도 나스다백 이제 우리 테크 기업들, M7 기업들이 회의론에 자꾸 부딪히면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금리 이슈가 아니었는데도 돈이 있으면 뭐해? 못 짓는데? 이러면서 확장성이 제한이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산업의 사이클은 수순대로 가고 있지만 사실 이 AI의 확장 산업은 결국엔 제조업, 단순한 피지컬 AI가 아니라 제조업들이 많이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4, 5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미리 땡겨서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쉬는 구간, 휴식, 조정 기간, 산업의 휴지기, 약간 이제 쉬었다가 재정비를 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구간 동안에 너무 많이 오른 주가의 펌핑 요소들은 충분히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된다. 네, AI 산업 성장이 지금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데이터 센터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 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용 지표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나 잘 나왔죠. 2배 이상 서프라이즈격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실업률은 제자리란 말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AI 몰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숫자를 보시면은 AI 관련된 투자는 계속 늘어나요. 근데 이미 제조업 투자 쪽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어요. 쏠림이 심하죠, 예, 지금. 굉장히 쏠림이 심한데 그걸 고용해서 그대로 보여줬죠. 정부가 지원한 헬스케어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서 행정과 관련되는 고용들, 그러니까 정부 고용과 관련되는 것들은 늘어났어요. 헬스케어는 이제 경기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늘어났고요. 근데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이런 쪽은 다 마이너스가 나왔죠. 네네.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이제 나쁜 별로 안 좋은 고용의 호조세,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조세였다. 근데 이것만으로 사실 질적 내용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금리가 급등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인플레 요소도 당연히 1차적으로 봐야 되지만 제 2차적인 요소는 최근에 우리 이제 작년 10월부터 7개월간 이제 26 회계연도 7개월간 연방 정부가 지출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조 2천억 달러예요. 예산은 얼마였는데 7조 4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순으로 가면 7조 8천억, 막 9천억 달러까지 초과 지출이 나올 그러겠네요. 네. 근데 제일 많이 쓴 금액들을 상위부터 보면 원래 헬스케어나 메디케어 쪽 많이 쓰고 근데 이자가 지금 2등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가 지금 거의 6천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7개월 동안. 근데 그 다음 순서로 상위에 탑 랭크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디펜스 쪽이에요. 이제 전쟁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이게 4월까지 숫자니까 5월, 6월 되면 이제 더 많이 썼겠죠. 더 많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초과 지출이 나오면 국채 발행은 늘어납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날 걸 아는 국채 시장은 안 그래도 인플레 요소가 있는데 채권이 더 많이 발행되니까 채권을 팔게 돼요. 그러니까 금리는 상방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 요소도 있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 일기 때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2년쯤 되면 항상 구축 효과가 나와요. 이 구축 효과가 정부가 초기에는 투자를 해가지고 산업을 살리는데 주가도 살리는데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초과 지출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뛰면서 오히려 투자가 이제 역행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지금과 데자뷰로 거의 유사하게 닮아 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 지출이 과연 작년처럼 스타게이트 펀딩이라든지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AI와 우주 산업을 지원하는지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 네. 그게 없으면 이 휴지기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 AI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 투자 사이클에 브레이크가 좀 걸릴까요? 걸릴 수 있죠. 왜냐하면 작년보다 이미 좀 투자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캐펙스 지출은 지금 6천억 달러, 오늘 네. 올해 6천억에서 7천억 달러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작년도 대비하면은 4천억 달러 수준이었으니까 거의 한 50%, 40%에서 50% 늘어난 늘어나긴 급증한 했구나. 금액입니다.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미 이렇게 앞으로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앞으로 그쵸. 얼마나 쓸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금 흐름이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M7 빅테크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기업들의 금액들이 서서히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캐펙스 지출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부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이제 금액들의 의존도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최근에 금리가 변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하이힐드 이제 트리플 B 이하의 금리가 세 번째 5.5 상단을 천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서 부채 리스크가 커요. 그러면서 5.5를 쳤다가 정부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타코 정책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면서 금리가 또 떨어졌고, 그다음에 올해 초 이제 3월에 전쟁이 터지면서 5.5까지 튀었다가 다시 좀 빠졌어요. 근데 지금 다시 5.5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 이 천장 두드림은 좀 하이퍼스케일 기업들, AI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좀 힘들 수도 있는데라는 사전 시그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그럼 계속 고공행진할까요? 물론 일정 부분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지금 30년물이 5%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기준금리하고 갭 자체는 거의 200bp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갖다가 최소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는 올려야 되는 이제 그런 국면이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제 금리 요소가 인플레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나치게 돈을 많이 풀어서 정부가 오히려 이제는 금리를 높여버리는 현상 때문에 하이퍼스케일과 AI 기업들의 주가도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젠슨 대표가 이제 GTC뿐만 아니라 한국에 방문해서 너무 내러티브를 강하게 세게 해서 주가가 같이 급등했던 요소까지도 빠지는. 그래서 약간은 이제 그분이 왔다 가면 전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요소가 네. 다 겹붙여지면서 이제 미국의 테크 기업들도 조정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좀 상당히 좀 쉬어갈 필요가 있는 구간이 됐다, 이런 판단입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연준이 금리까지 올리게 된다면 이 기업들의 부담은 더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죠. 자, 이런 가운데 중국 반도체 기업의 공급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피크아웃이 예상보다 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사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 때문이라고는 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중국의 반도체를 과연 누가 쓸까 생각해 보면 일부 유럽은 쓰지만 대다수가 중국 내부에서 소화되는 그렇죠. 이제 양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G2 국가의 AI 투자 규모를 보면은 가장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한쪽은 여전히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은 이제 테크 살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금리가 압박을 보이고 있고, 또 다른 쪽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가성비 있는 메모리나 이제 반도체 칩을 갖다가 계속 싸게 공급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내부에서 유통을 시키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 평균 가격이 약간은 완화되거나 좀 떨어질 조짐은 분명히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디까지는 항상 가성비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가성비 시장이 지금은 하이 시장,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은 미국 시장의 가격까지도 모멘텀을 뺏어버리는 격이다. 그래서 지금 뚜렷한 금리 요소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투자 사이클상 미국은 쉬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끌어내리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런 형국들이 결국에는 반도체 피크아웃,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은 소사이클상 쉬었다 갈 수 있고 아직도 어떤 상승의 트렌드는 끝나지 않아 보이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이제 점점 부담이 오는 건 사실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지금 미국 GDP,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AI가 기여하는 파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앞서서 박사님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메마르고 있고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 경제를 AI가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AI 투자가 주춤해지면 정부도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전쟁 때문이라도 재정 적자가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 부양할 수 있는 카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약간 제가 수정해드릴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현금 흐름이 말라간다가 아니라 현금이 피크 아웃을 하고 있는데 지출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금 흐름은 여전히 양호하지만 써야 되는 돈이 캐펙스가 투자 규모가 너무 크니까 더 세지니까 외부에 이제 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할 없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렇게 조달을 할 때 항상 이제 결자해지라고 작년 초반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일정 부분 수백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타겟 펀딩을 마련하니까 이제 기업들과 민간에서 자금이 막 몰리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트럼프 행정부도 연이에 이렇게 백악관에서 재무부에서 계속 발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핵 합의를 빨리 마무리 져야지 그 다음 스텝. 남은 정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경제 정책, 네.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동맹국들한테 팔 연구체 정책도 있고, 소비 활성화 정책 쿠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한다고 그랬어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중간 선거 전에 그걸 공약을 하려고 할 것 지금 같은데. 전쟁이 끝나야죠. 근데 전쟁이 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근데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쏟아부을 돈과 정신의 여력이 없는 상태니까. 근데 이게 뭐 비단 이번에만 그러냐? 일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M7 그때는 팡이란 기업들을 굉장히 크게 이제 띄우다가 2년 차 되면서 중국 때리기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투자 이제 철폐라든지 아니 투자 규제 완화라든지 정책적인 자금 지원을 못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주가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을 해요. 한 번에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거나 분산화하는 전략들이 지금 AI 성장성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일정 부분 투자하신 분들은 가져가시지만 나머지는 방어 쪽인 성격의 포트폴리오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 일단 미국이든 한국이든 증시에 돈은 너무 많습니다. 돈은 많기 때문에 자꾸 찾아가려는 다음 섹터를 찾아가라는 욕구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등주, 1등 섹터가 여러 가지 여건, 환경상 정보 지원, 금리, 그다음에 정책, 법률 이런 것들이 약간 방해를 받고 있는 첫 시발점이 그러네요. 됐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을 쓰려면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국채 발행이 많이 나온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트럼프 입장에서 되게 곤욕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국채 발행은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합의를 봐서 임시 예산안을 또 받아와서 지금 임시 예산안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임시 예산을 받아와주 거기에 맞춘 예산에 맞춘 국채 발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화당 내부에서의 목소리가 반대파가 많아요. 강경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할 때도 사실 이제 강경파들 입장은 왜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까지 작전에 과다한 자금을 지출하느냐. 지난번에 이제 1조 달러 국방비 예산을 받을 때도 민주당의 반대가 심했던 게 아니라 공화당 내부의 강경파의 반대가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입지가 자꾸 줄어들 줄어들고 여지가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들면 뭐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러면 뭐냐면은 민주당을 뚫고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의 예산과 그 법안을 갖다 마련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잡음이 생기면 트럼프의 리더십이 바로 꺾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내부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디펜스 쪽에 너무나 초과 지출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서 예산을 받는데 이게 내부의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강경파의 입장은 아주 명료합니다. 전쟁 빨리 끝내고 디펜스에 배정받은 자금 이상으로 쓰지 말고 그 다음 돈으로
정책 원래 하려던 정책에 돈을 써라.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지금 못 끊는 거죠. 왜냐? 이게 완전히 그 딜레마 속에 빠진 거예요. 이 회전목마의 딜레마 속에. 왜냐하면 작전을 할 때는 강경파들을 또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이란의 핵을 이번 참에 완전히 제거하겠다라고 합의를 받고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합의는 못 받아. 거기다 전쟁은 안 끝나. 돈은 계속 써. 그럼 내부에서 결제를 못 받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조차도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모든 거를 종합해 보면 지금 미국 경제야말로 녹록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 경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미국을 네. 걱정하느니 우리나라를 걱정합시다.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또 그게 미국이 예를 들어서 국가 경제를 슈퍼카라고 보면 슈퍼카도 배기량은 크지만 배기량이 예를 들어서 6,000cc인데 7,000cc 이상의 마력을 갖다 다 써버리고 나면 기계가 막 후들후들하면서 떨릴 때가 그렇죠. 오거든요. 네. 아무리 강력한 국가도.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미국이 그렇다고 정부 지출되는 금액들이 일정 부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갑자기 크래시가 오면서 확 꺼지지는 않고 AI도 지금 들어간들 자금의 익스포저만 보면 들어간 돈만 3조 달러. 그러니까 들어갈 돈과 들어갈 돈만 생각해봐도 3조 달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강력한 공룡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꺼번에 꺼지진 않는데 이제 소프트 딥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 당장 다음 분기에 예상치가 좋죠. 근데 3분기, 4분기의 GDP를 보시면 정부의 성장 기여도와 설비 투자 기여도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 소비로만 지금은 지탱하기 어려운 성장률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성장률이 이렇게 살짝 꺾이면서 소프트 딥이 나오고 그때 돼서야 이제 정책적인 새로운 기반을 또 부랴부랴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 지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이 견조하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 만약에 물가가 예상보다 상회하게 된다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면 지금 소비 여력도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시점은 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지금 당장은 아닐 당장은 것이다.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질 소득 감소와 최근에 소매 판매가 줄어드는 것들이 눈에 너무 보여요. 그런데 물가 쪽은 구성 항목을 잘 보시면 서비스업 물가, 렌트비와 헬스케어, 메디케어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없었으면은 그래도 3% 초중반은 그렇죠. 계속 나와요. 유가가 너무 튀어버려서. 근데 네. 유가까지 결부가 되면요. 지금 4% 이제 초반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4.2 나올 걸로 예상했던 게 4.0 나온다고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연계된 물가 요소 중에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운임료예요. 운임료는 계속 꾸준히 오르거든요. 한번 책정이 되면 계속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그러니까 물가 대비해서 이제 실제 예상치 대비해서 떨어진 걸로 나와도 그거에 따른 금리 하락의 폭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연준은 금리 인상 수순으로 갈 것 같은데 이제 다만 당장의 실물 쪽에서 이제 설비 투자를 제외한 제조업과 그리고 소비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서서히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 때문일까요?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이 경고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증시가 적신호가 너무 많다라고 판단을 했고 골드만삭스도 최근의 하락이 일회성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미국 증시 흐름을 어떻게 예상할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한번 신호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나스닥 기업들이 금리나 여러 가지 불안 요소 때문에 조정을 받는데 다우가 오르는 그래서 동시에 화장품주가 오르고 그다음에 얼마트나 코스트코가 맞아요. 오르는 그러니까 이제 가치주나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기업들 섹터가 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 자체는 너무 많기 때문에 나스닥 100이 끌어가는 시장의 견조화, 급상승 뭐 이런 거는 이제 없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섹터를 좀 이제 찾을까요? 다른 섹터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 자체는 횡보를 보이거나 변동이 계속 반복되는 그렇다고 해서 지수나 이 상승 패턴 자체가 완전히 확 꺾이기에는 또 유동성이 너무 많고 거기에
지금까지 입증된 그 반도체, 특히 미국 마이크론을 비롯한 이제 샌디스크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급락을 하거나 완전히 징후가 꺼지기보다는 그동안에 프리미엄을 몽땅 줬던 요소들이 조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동안 나스닥에 너무나 쏠렸던 매수가 이제는 좀 다른 섹터로 확산되는 움직임이 서서히 포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너무나 어지러운 시장이기 네. 때문에 앞서서도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하반기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끌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배분이 빛을 발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럴 때 뭐 자꾸 예측을 하셔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이게 신도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배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예를 들자면 AI 포트폴리오에 나는 몰빵이 됐다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이제 다른 방어적인 섹터에 그런 투자자분들이 네. 지금 많으실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방어 쪽을 찾다 보면 고민이 많으신데 이게 유통하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백화점, 그다음에 뷰티 쪽이 특히 뷰티는 우리 기초 화장품의 수출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30% 이상의 수출 증가가 나왔는데 반도체에 가려져서 빛을 못 봤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리고 금리나 환율에도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료품은 환율에 민감한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렇죠. 네. 이런 이제 뷰티나 유통, 소비재 쪽, 기초 소비재 쪽에 대한 포트를 예를 들자면 이제 30% 정도를 구축하시고 나머지 30을 나는 그래도 시장이 뜨거울 걸로 생각해서 수익 없는 자산, 현금이나 이런 건 난 싫어. 이런 분들은 단기채를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채 같은 경우는 금리가 한 달 사이에 1%씩 오르진 않잖아요. 근데 단기 금리의 이자율이 꽤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개월 이자 받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도 채권의 가격 손실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4% 이자 받고 그러고 나서 0.5 정도만 손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3.5는 계속 매월 이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포트를 좀 다변화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요 아무리 물어봐도 안 됩니다. 엔트로픽, 제미나이, 뭐 오픈 AI 아무리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산 배분이 답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동안 반도체에 가려졌던 다른 섹터들이 또 빛을 발할 수 있다. 유통이라든지 뷰티, 소비재 쪽을 또 봐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전반적인 자산 배분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유신익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